안녕하세요. ESG 2.0의 저자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입니다. 제가 수많은 책을 썼는데요. 가장 고생하면서 썼던 책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책일 겁니다. ESG라는 굉장히 방대한 주제를 사실 써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ESG라는 화두를 받아들인 지가 사실은 좀 돼요. 전 세계에서 이 화두가 나온 지가 2004년에 시작된 거면 거의 18년째가 되는 거죠. 18년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2년여 전부터 이 화두를 굉장히 관심 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선 이 화두를 훨씬 더 먼저 받아들이고 기업들이 ESG 경영, 투자에서도 마찬가지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그럼 과연 먼저 준비하고 뛰어들고 뭔가 투자를 많이 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차이가 없겠습니까?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될지, 누군가에게 어떤 미래, 어떤 기회, 어떤 위기를 만들어 줄지 여기에 대한 해석도 좀 필요했고요. ESG를 초반에 받아들였던 그 입장이 아니고 좀 더 진화된 다음 단계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ESG에 대한 기본 개념을 1.0으로 규정을 하고요. 좀 더 진전된 그 다음 답을 2.0으로 규정을 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식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ESG, 환경도 위하고 뭐 사회도 위하고, 그럼 환경 운동하는 사람이나 무슨 시민단체, NGO 이런 쪽의 시각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하게 되면 지구에게 좋고 세상에 좋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ESG에 가장 이득 많이 보는 사람, 자본가입니다. 자본주의가 가장 이득을 봐요. 자본주의의 꽃인 금융자본, 투자자본이 ESG라는 화두를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설마 자기네 이득 전혀 없는데 자기네 돈과 무관하게 세상을 위하려고 정말 북극곰 살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어떤 변화를 바라볼 때 그 변화의 본질을 자꾸 봐야 됩니다. 명분으로는 뭔가 세상 그럴싸한 게 자꾸 나오지만 그 속에 담긴 실리를 좀 봐야 되는데요. ESG를 주도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은 여기서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뭐가 기회인지 뭐가 위기인지 모를 테고요. 그냥 누군가가 저런 얘기하고 누군가 ESG 투자 경영 얘기 그러나 보다 하다가 우리를 아는 것처럼 자꾸 지나가고 하다가 이것 때문에 말미암아 크게 발생하는 기회들을 놓치고 속상해하고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ESG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E 있죠. E 중에서도 아마 탄소 중립 이게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텐데요. 맥킨지라는 컨설팅 회사가 2050년까지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하면 돈 많이 듭니다. 얼마나 될까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50년까지 전 세계가 275조 달러쯤 든답니다. 물론 그 회사의 추정치가 틀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275조 달러라는 이 개념이 갑자기 확 사라져서 반의 반토막 나진 않겠죠. 꽤 큰 금액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35경 가까이 됩니다. 이 엄청난 돈이 전 세계에 재생에너지를 위한 비용이라던가 각종 설비 투자, 그러니까 어딘가에 뭔가를 짓거나 기존에 뭔가 기술을 바꾸거나 이런 비용입니다. 즉 우주로 흩뿌리는 돈이 아닙니다. 지구상에 남아있는 돈이고요. 그 돈을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기업이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275조짜리의 어마어마한 시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시장을 누군가는 공략해서 돈을 벌겠다 궁리를 할 거고 누군가는 그 개념이 없이 어떻게든 좋은 점수 좀 따볼까? 이렇게 하다가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ESG라는 것을 우리는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 자본주의의 가장 이득이 되는 그 방향 결국 그 방향 속에서 우리 기업은, 한국 경제는 어떤 접근이 가장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책에서 ESG 2.0을 모르는 CEO는 당장 사표 써라 이렇게 좀 자극적인 말을 했는데요. 사표 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ESG 경영이라는 것 자체가 쇼하는 게 아닙니다. 점수 잘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초반에 ESG를 그냥 기본적 개념에서 이해할 때는 어떻게든 ESG 지표 평가 잘 받아가지고 우리 회사가 점수를 좀 잘 받아야지 투자를 받을 때도 유리하고 대외적으로도 기본적인 우리 회사의 이미지가 높아질 거고 해서 유리하다고 봤어요. 즉 점수 따는 거. 점수는 보통 100점 만점이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감점을 덜 당할까 이게 관심사예요. 점수를 채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점수 세워서 누구한테 보여줍니까? 투자자분에게 보여주는 정도, 뭐 정부에 보여주는 정도. 근데 여기서 한 발 나서야 됩니다. ESG를 중심으로 한 어마어마한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건요, 이건 누구한테 보여줄 일이 아니고 거기서 돈을 벌 일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산업에서 지금 전기차가 대세가 돼가는 건 알잖아요. 지난 100년간 내연기관 자동차가 중심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기차가 나와서 자동차의 중심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팔리는 차는 내연기관이 더 많죠. 하지만 미래로 가면 갈수록 전기차가 절대 다수가 되는 날이 오겠죠. 그러면 자동차 산업만 기존 내연에서 전기로 넘어가겠습니까? 모든 산업, 모든 영역에서 전기차 같은 버전들이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기차가 필요한 건 전기차가 뭐 멋져서, 이것보다도 환경에 대한 측면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자동차라는 것에서 잘 달리고 잘 서고 때문에 전기차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환경이라는 측면, 탄소 절감이라는 측면으로 전기차가 대두됐듯이 아파트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아파트가 지금 아파트가 아니고 앞으로의 아파트가 지을 때부터 아파트 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효율을 올린다면, 지금 쓰는 전기의 10%를 덜 쓰고도 지금과 똑같은 냉난방 효율을 거둘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 아파트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아파트 회사들, 건설 회사들이 그렇게 아파트를 짓는 게 앞으로는 법제화가 되겠죠. 그럼 그걸 먼저 많이 해봐서 잘하는 건설 회사와 안 해본 회사의 격차가 나지 않겠습니까? 자동차 회사에서도 전기차, 테슬라가 자동차를 제일 먼저 만든 회사가 아니잖아요. 수많은 자동차 회사가 있었지만 그들은 전기차에 소극적이었는데 자동차 안 만들어 본 테슬라가 전기차로서 시장을 끌고 간 면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건설에서도 새로운 전기차 같은 그런 형태의 자동차 집을 설계하는 어떤 방식들을 잘 찾는 회사가 있다면, 신생기업이건 중견기업이든 그들이 갑자기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파트에만 있겠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과거의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던 것을 줄일 수 있는 대안들을 각기 만들어낸다면, 그러면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대안들, 새로운 산업들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 기회를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그 기회에 대비를 하지 못하고 기존에 하던 걸 붙잡고 있던 경영진들은 나중에 그 산업이 바뀔 때 타격 입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S&P 500 지수의 500 기업들,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입니다만 이런 기업들의 평균 수명이 20년쯤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50년, 70년 갔었어요. 점점 수명이 짧아져요. 이건 바뀌어진 산업, 바뀌어진 기술, 바뀌어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ESG는 점수 잘 받을 궁리할 때가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산업의 주도권을 가져가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거냐, 돈을 벌 거냐, 이 문제로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ESG를 나중에 받아들였죠. 최근에 받아들였죠. 이러다 보니까 아직은 점수 따는 방어적인 ESG 정도만 생각하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고요. 그리고 ESG에 관심을 가지서라도 소극적인 게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코스피 상장 회사가 800 몇십 개 되는데 그 중에서 ESG 그 보고서를 낸 기업이 한 22%쯤 돼요. 근데 22% 꽤 많이 냈네 이런 느낌이죠. 22% 중에서 요즘 그 회계 기준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ESG 그 평가하는 지표 기준에서 가장 최신의 기준을 따라서 하는 게 한 7% 미만이었어요. 22에서의 7포인트가 아니고 그 기업 중에 요만큼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대부분 뭐냐, 이게 옛날에 만든 기준 갖고 있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좀 느슨한 거, 그걸 기업들이 몰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최신 기준으로 하면 자기네가 뭔가 막 드러나는 게 많아서 예전 기준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사회,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꽤 많은, 거의 비중으로 따지면 압도적인 비중이 다 최근 기준으로 다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걸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알긴 아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걸 알긴 아는데 우리는 자꾸 덮으려고 됩니다. 문제는 드러나야지 해결을 하죠. 뭔가 측정이 돼야지 해결을 하는데 이걸 자꾸 괜찮은 것처럼 덮고 어떻게 되면 점수만 좀 달 따면 되지 않을까, 이런 궁리를 하다 보면 진짜 기회를 놓치는 게 가장 속상한 일인 거죠.
ESG 중에서 E에 가장 지금 시급한 거죠. 왜냐하면 E와 관련된 시장이 제일 크거든요. 우리는 그 시장을 공략하는 게 숙제해야 되는데 그 시장이 소극적으로 하다 보면 공략 못 하겠죠. 거기다가 미국하고 유럽이 주도하는 이 시장 흐름에서 손해볼 여지도 있겠죠. 그래서 E에 대한 부분을 투자하는 걸 아마 한국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S하고 G 부분은 사실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사회적인 환경 자체가 조금 늦은 게 있어요. 이 사회에 있어서 성별, 여성 비율 같은 것도. 우리는 그동안 OECD 국가 중에서도 유리천정 지수가 가장,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잖아요. 이 사회에서 여성 비율 꼴찌입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게 뭔 상관이야? 이런 느낌이었다면 세계적인 큰손, 세계적인 자본들이 자꾸 기업에다 요구하고 있잖아요. 글로벌 기업들에다가 적어도 30%의 여성, 이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인종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요구하겠습니까? 그들이 사회정의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사회정의와 상관없습니다. 이 사회 경영진들에서의 다양성이 확보돼야지 그 다양성 있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동종일 경우에 성과, 실적, 주가가 다 좋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우리도 더 이상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인 진전을 요구했을 때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왜 뭐하러?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바꿔서 더 나은 답을 찾는 데 고민해야 됩니다. 한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조직 문화 따라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왜 따라하겠습니까? 태생적으로 미국 문화랑 우리가 다른 게 많습니다. 개인을 대하는 태도, 조직의 위계를 대한 다른 게 많아서 못 따라하는 거 많아요. 그런데도 왜 자꾸 미국 기업의 조직 문화를 우리가 자꾸 건드립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국 기업이 돈을 잘 벌잖아요.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산업의 주도권 다 미국 기업이 갖고 있잖아요. 그건 그들이 핏줄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미국 기업이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따라하고 싶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E든 S든 G든 글로벌 기준에서 더 나은 답들을 글로벌 기업들이 자꾸 요구하고 찾아간다면 그것이 이득이 되어서 하는 접근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도 우리 원래 안 그랬잖아. 이건 빨리 지우시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해야 됩니다. 한국의 기업에 있는 경영진들이 이 변화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변화를 하다가 조직에서 누가 반발하는 것 때문에 욕먹을까 봐 두려워한다면 그런 CEO는 당장 사표를 써야 됩니다. 그런 CEO가 오히려 조직에 굉장히 큰 위해를 수년간 가할 거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이 ESG 2.0에 대한 전략을 빨리 제대로 수립을 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건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한국인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늘상 세계적인 투자 기관으로부터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탄소 중립이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 왜 여기에 투자를 이렇게 안 하느냐? 자꾸 뭐라 그러는데 정말 삼성전자가 하기 싫어서 버티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고 싶어요. 엄청 하고 싶어 합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싶었는데 못 하는 거예요. 왜냐? 탄소 중립 하고 싶죠. 리뉴얼블 에너지 하고 싶습니다. 하기 위해선 국내에서 삼성전자가 쓸 재생에너지가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국내가 재생에너지 비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전체 에너지 생산량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전도 나서줘야 되고요. 정부도 나서줘야 됩니다. 개별 기업 삼성전자 하나가 자기네를 위해서 뭐 어마어마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발전소 다 만들 수도 없고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아리백에 먼저 들어간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그들은 자기네 생산 거점만 따지는 게 아니고 자기네에 공급하는 납품하는 회사들까지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공급망도 다 신경 써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애플을 비롯한 세계적인 회사에 반도체 공급하는 회사잖아요. 삼성은 완제품 물건도 만들지만 그 원자재 공급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다 아리백에 들어가서 우리 공급망에도 다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조건도 좀 달라지겠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실은 한국전력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줄 거냐.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ESG 2.0 전략도 좀 필요한 거고요. 삼성전자가 전 세계 공장이 있잖아요. 전 세계 공장 중에서 리뉴얼블 에너지 대부분 다 써요. 지금 못 쓰는데 딱 2개. 베트남하고 한국입니다. 베트남은 전체 전력 발전 석탄 엄청 비중 높습니다. 베트남도 결국 나중에 바꾸긴 해야겠지만 한참 걸릴 거예요. 한국도 아직 멀었잖아요. 그래서 아리백은 저 기업이 소홀해서 안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왜 하필이면 아리백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3분의 2 이상이 유럽과 북미입니다. 왜 아시아는 조금밖에 없을까요? 그나마 아시아가 지금 조금 늘어서 비중이 이렇게 된 거고,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4분의 3 이상이 유럽 북미였어요. 거기 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기에 훨씬 유리한 조건들이 많죠. 그런 에너지를 많이 국가에서 생산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개별 기업도 나설 문제가 있고, 정부와 전력을 생산하는 쪽에서도 접근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리백이라는 관점을 무조건 들어가면 좋은 거, 안 들어가면 나쁜 거, 이거 보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여기서 이어지는 질문, 이게 가능하죠. 아리백에 먼저 들어간 기업들은 다 ESG 경영 잘하는 기업일까?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잘하는 기업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뭐냐? ESG 중에서 E는 열심히 하는 기업들 많습니다. 그거 열심히 하려고 아리백 들어갔으니까. 근데 S와 G에 있어서는 아쉬운 기업들이 많아요. 참고로 미국에 있는 테크 기업들 전 세계에서 돈을 벌지만 얘들의 공통점, 세금을 잘 안 냅니다. 남의 나라에서. 다 자기 나라로 끌고 갑니다. 한국에서도 애플, 구글 뭐 이런 애들이 돈 엄청 벌지만 세금 조금밖에 안 냅니다. 이거 EU에서 늘상 문제 삼았거든요. 문제 삼아서 아니 여기서 돈 벌었는데 여기서 세금 내고 가야지. 근데 계속 피해 나가니까 구글세라고 뭐 디지털세라고 불리는 세금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OECD 경제 수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조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세를 전 세계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벌었으면 그 나라에서 일정 부분은 세금을 내고 가게끔 다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2023년부터 시행할 줄 알았는데 지금 시행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에서 반대합니다. 미국의 공화당에서 반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들 입장에선 이것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될 그 대상 기업들은 다 미국 기업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그 미국 기업들은 그동안 딴 나라에서 세금 잘 안 내고 다녔다는 얘기잖아요. 이들이 환경에선 굉장히 적극 나서서 ESG에 열심인 기업처럼 보이지만 S라는 측면에서는 늘상 아쉬운 기업 많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ESG 경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ESG 경영, 세상을 위하려고 퍼주는 경영이 아니고요. 자기 기업에 가장 이득이 되는 답을 찾는 경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ESG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이 시각이 없으면 ESG 착한 기업인가? 어떤 기업들 ESG 한다고 막 여기저기 이미지 광고하고,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ESG를 착하다고 보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문제를 왜곡되어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우리가 ESG 2.0이라는 화두를 통해서 ESG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여갈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5월 24일에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CEO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그 바쁜 와중에 다 같이 모여서 선포식이라는 걸 했어요. 뭘 했느냐? 신기업가 정신 협의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뭐 여기 최태원 회장부터 정의선 회장 많이 왔는데요. 신기업가 정신 협의회, 이거 영어로 하면 ERT라고 쓰는데, 수많은 CEO가 모여서 무슨 얘기하느냐? 기업의 기본적인 5개 방향을 얘기했습니다. 기업이 일자리 혁신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리고 지역 사회도 위하고, 탄소 중립, 환경도 위하고, 거기다가 직원들을 위해서 내부의 조직 문화도 바꾸고, 뭐 이렇게 쭉 얘기했어요. 이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얘기입니다. 기업이 소비자, 직원, 지역사회, 하청업체 뭐 다 신경 쓰면서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게 기업의 목적이 된 거거든요. 2019년에 미국의 BRT라고 미국 최고의 기업 200대 기업의 CEO들이 모인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의 정경련, 미국에서 가장 힘센 로비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CEO 다 있어요. 이분들이 다 서명 합의해가지고 뭘 했느냐? 2019년에 기업의 목적을 바꿨습니다. 주주 우선 원칙이라는 그 목적이 그 전까지 유효했었는데, 즉 기업은 소비자의 이익, 직원의 이익, 지역사회의 이익, 공급망 하청업체 이익, 이걸 따지는 게 기업이다. 이걸 위해서 일해야 된다. 앞서 한국의 ERT, 이름도 비슷하죠. 미국의 BRT랑 거기서 따온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ESG 경영을 다른 말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하거든요. 미국의 기업들뿐이 아니고 한국 기업의 대표 CEO들이 모여가지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천명한 겁니다. 그것도 5월 24일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바로 그 타이밍이죠. 그 뭘 의미하겠습니까?
새로운 정부에서도 ES에 대한 정책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전 세계에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인데요, 그게. 그럼 새로운 정부가 거기에 신경 쓰고 있으니 당연히 한국의 주요 기업들도 거기를 발 맞춰야지 뭔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ESG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업이 ES 한다고 그럴 때 저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이걸 모르면 요만큼 하면서 이만큼 하는 척하는 기업들 자꾸 속을 거잖아요. 한국에서 ESG 경영하면 뭐 SK그룹을 비롯해서 열심히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고 가장 많이 해온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어떤 성과를 더 낼 건지 어떤 기업을 가져갈 건지 우리는 지켜봐야 돼요. ESG가 쇼가 아니고 비즈니스라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아마 일반인 독자 입장에서 나는 회사도 없고 나는 사업가도 아닌데 나는 정부 관계자도 아닌데 이거 나랑 뭔 상관이야? 이럴 수도 있을 텐데요. 일반인이라고 해도 우리가 산속에 숨어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취업해서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회사의 미래가 달려 있거나 한국 경제가 힘들어지면 여러분 노후가 흔들려요. 연금이 흔들립니다.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ESG라는 화두가 어찌 보면 지금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 수십 년간 벌어질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슈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와 관련돼서 다양한 기회를 생각해 보는 거, 이건 누구에게나 굉장히 큰 이득이 될 겁니다. 아마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뭔가 투자에 대한 관점, 당연히 어떤 기업에 투자할 건지에 대한 걸 고민할 때도 우리가 뭐 장기 투자하건 단기를 하건 장기로 한다면 더더욱이나 ESG 경영 잘하는 기업에다 돈을 넣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ESG는 기업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 작업이고요. 그 리스크를 줄여서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성과를 더 늘리는 접근입니다. 이거는 기업뿐이 아니고 뭐 일반인들은 투자도 할 거고 일반인들이 취업할 때도 어떤 회사에 들어갈 거는 궁리할 거고 우리 모두의 삶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S 2.0 이 책을 나는 뭐 몰라도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을 보면서 우리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 자녀가 살아갈 미래예요. 우리가 오늘만 당장 살 게 아니고 ESG 흐름들, 탄소 중립의 흐름들은 앞으로 수십 년 이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더 좋은 답을 가진 리더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겠습니까? ESG는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만 ES 2.0 알까요? ES 2.0 이게 단지 기업만 얘기가 아니죠. 한국 경제는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경제입니다. 한국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건 다 수출이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의 유망한 기업, 우리나라의 세계적 기업들, 뭐 삼성, 현대차부터 그런 기업들이 가만 보면 다 제조업이에요. 제조를 해서 수출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제조, 수출 이 두 가지에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조는, 공장은 에너지 소비가 많아요. 에너지 소비가 많을수록 탄소 배출은 많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유독 에너지, 그 다음에 탄소에 대한 비중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참고로 독일하고 우리나라가 총 에너지 소비량이 비슷합니다. 독일이 우리보다 인구가 좀 많죠. 인구만 많습니까? GDP는 3배 가까이 많습니다. 근데 에너지는 비슷해요. 이거 우리가 뭔가 좀 아쉬운 게 있나 봐요. 거기다가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독일이 우리보다 5.6배쯤 많습니다. 분명히 독일도 세계적으로 수출 그리고 제조업 강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조업 국가 경쟁력 리스트 뽑으면 1등 늘상 독일하고 한국은 탑5 안에 늘상 들어요. 한국도 제조에서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근데 제조가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을 숙제를 풀지 못하면 수출에 문제가 생깁니다. EU에서 탄소 국경세, 그러니까 EU로 물건을 수출하고 싶은 해외에 있는 기업들은 만약에 그 기업이 탄소 배출이 좀 많다면 그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관세를 더 물어야 돼요.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투자가 우리가 돈을 쓰더라도 해야 될 이유가 이런 겁니다. 안 쓰면 나중에 돈 더 내야 되거든요. 이걸 하필이면 EU가 왜 가장 먼저 전 세계에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는 데가 미국도 한다 그러거든요. 영국도 한다 그러고 캐나다도 한다 그래요. 왜 하필이면 북미와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주로
탄소 국경세를 가장 먼저 얘기합니다. 왜?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량에 대한 관리를 가장 잘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제가 전 세계 GDP 10개 국가, 상위권 10개 국가 중에서 우리가 보통 서구 선진국이라고 그러죠. 선진국, 소위 서양의 선진국 네 나라, 미국, 영국, 독일, 이렇게 포함하면 네 나라, 거기다가 아시아 네 나라, 중국, 일본, 한국 포함해서 인도까지 이 네 나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구의 네 나라는요, 지난 수십 년간 에너지 소비량이 비슷하거나 조금 주는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아시아는 계속 올라갑니다. 이럴 수밖에 없죠. 아시아는 성장 한창 할 때고, 걔들은 이미 옛날에 성장해서 지구 잔뜩 망쳐놓고 지금 그들은 탄소 중립에 대한 화두를 더 적극 외칩니다. 탄소 중립에 대한 준비를 더 먼저 해놓은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세금 부과를 할 수 있고, 이걸 일종의 보호무역이죠. 이런 걸 다른 말로 일컬으면 사다리 걷어차기도 될 수 있죠. 우리 미리 다 커놨으니까 다음 클레들을 똑같은 조건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문제는 개별 기업 문제가 더 이상 아니죠. 국가가 개입할 문제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 써줄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의 지도자건 이제는 ESG에 대해서 적극적인 인식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한국의 기업, 한국의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게끔 어떻게 정부가 팔로우 해줄 수 있는지 여기에 적극 투자할 때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한번 잘 지켜봐야 됩니다. 90년대 초반에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게 세계화입니다. 세계화라는 게 뭔가 하면요, 전 세계 서로 다른 국가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하고 소련이 대립하던 냉전 체제에서는, 그러니까 적국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적국을 어떻게 믿어요? 그 나라에 투자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베트남하고 중국에 공장 만들어 놓은 기업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중국하고 베트남은 여전히 공산 국가잖아요. 냉전 체제가 아니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여기저기 지어놓고 내 돈 써놨는데, 상황 자체가 다시 냉전 체제가 된다면 거기에 있는 내 자산들이 안전하겠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라도 세계화라는 관점들이 유지될 수가 없겠죠. 팬데믹 기간 동안 이미 1차적으로 세계화의 타격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전 세계가 이 전염병이라는 화두 앞에서 자국을 더 보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문을 막 닫아 걸었습니다. 이 와중에 공급망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이전까지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었잖아. 이 화두가 한 반쯤 깨졌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전쟁 나니까 더 깨지는 거죠. 이번 전쟁의 주동자 러시아가 미국하고 유럽이 경제 압박하는데 의외로 잘 버팁니다. 러시아의 저력이 사실 좀 있어요. 그런데다가 러시아의 계속 끈끈한 동지가 누구냐? 중국이 계속 손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 아주 과거로 돌아가 봐도 소련하고 중국 같은 편에 서 있었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도 중국은 늘상 갈등이잖아요. 이런 관계가 돼서 전 세계 새로운 신냉전 체제가 구축되게 된다면, 그럼 우리가 세계화, 무역, 이 모든 부분에서 타격받을 겁니다. 그런데다 우리는 하필이면 세계화의 이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입니다. 우리는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 다양한 무역도 하고 우리가, 그리고 세계 한국 공장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타격이 생기면 생길수록 결국 한국 경제에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세계화의 위기, 세계화의 종말, 이런 화두도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올해 다보스 포럼의 주요 의제 중에 하나가 탈세계화였거든요. 이미 세계화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한 세계적인 경제 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기도 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을 굴리는 자산운용사 중에서 가장 큰 회사가 블랙록인데요. 지금 굴리는 돈만 1경 2천조 이상이 넘습니다. 1경 2천조면 우리나라 GDP의 6배쯤 됩니다. 그 회사의 회장이 ESG 투자도 아주 주동적으로 민 사람이고, 그 사람이 또 러시아 전쟁 나자마자 세계화는 종말이구나, 이 종말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을 거다, 우리가 그 영향 받는 시대에 왔습니다. 이 영향이 ESG를 위축시킬 수도 있고요. 엄밀히 따지면 ESG 중에서 탄소 중립을 위축시킬 수 있을 거예요. 왜냐? 러시아하고 중국은 탄소 배출 많이 합니다.
상대적으로 유럽과 미국처럼 거기에 대한 투자 대비가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들 입장에선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 위해서 탄소 국경세를 나중에 부과한다면 그런 거에서 손해볼 나라들이잖아요. 모든 국가들은 전 세계 공동의 이익 때문에 탄소 중립 2050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구온난화가 더 가속화되어서 결국은 식량 문제, 해수면 상승으로 대부분의 중요하고 큰 도시는 다 물가에 있어요, 세계적으로. 해수면 상승으로 타격 많이 받을 거고 사람들 힘들어질 거고 식량뿐이겠습니까? 모든 재난들이 자꾸 생길 거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목숨 아니겠습니까? 목숨 때문에 지구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 적어도 2050년까지 다 같이 합의하자 해서 했던 건데 자국의 이 단기적인 것만 보면 왜냐면 2050년 아직 멀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브레이크를 걸거나 반기를 들 상황들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몇몇 나라가 들기 시작하면 여러 나라가 또 다 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자면 ESG라는 측면, 탄소중립이라는 것이 2022년, 2023년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이때 과연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 정부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업도 마찬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ESG에 대해서 더 진전된 고민들, ESG 2.0을 통해서 더 나은 답을 고민하는 시기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 ESG라는 흐름에서 큰 변수 하나가 2022년에 등장했습니다. 바로 러시아 전쟁입니다. 왜 그러냐? 우선 유럽의 에너지를 대부분 러시아에서 많이 사옵니다. 석유, 천연가스. 유럽 사람들이 냉난방 하려면 거기서 사와야 돼요. 근데 전쟁이 나니까 경제 제재를 하면서 러시아의 에너지 덜 사오고 이런 부분이 딱 생겼거든요. 근데 사실 유럽 입장에선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동 가가지고 석유 좀 더 많이 생산해줘. 근데 그들이 안 들어줬어요. 뭐가 됐건 러시아 걸 안 쓰려면 딴 데서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줍니다, 서로. 왜냐? 자원은 제한된, 한정된 겁니다. 이참에 막 퍼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도 다 자기 국가의 장기 플랜에 따라서 계산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럽에서 그러면 냉난방 안 하고 에너지 안 쓰고 공장 안 돌리고 그럴 수 없잖아요. 안타깝지만 그동안 내려놨던 석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석유, 천연가스보다 석탄이 사실은 더 심각한 건데 석탄은 아예 제껴놨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석탄 쓰는 것이 자꾸자꾸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후퇴죠. 그뿐인가요? 전 세계 투자자분들이 무기를 만드는 회사가 됐건 술도 마찬가지고요. 담배도 마찬가지. 뭔가 사회에 해악이 있는. 거기다가 석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 배출이 좀 굉장히 비중이 높으니까. 이런 데 투자를 안 하고 이런 회사들에게 대출도 안 해주고 이런 식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전쟁 때문에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전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무기 장사가 제일 돈 잘 벌어요. 그리고 무기 장사가 돈 버는 거와 함께 석탄 산업에 투자하는 것도 돈 되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일부 투자자분들이 또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ESG의 실체 같은 겁니다. 이걸 먼저 주도한 투자자분도 돈 되는데 움직일 수밖에 없죠. 어떤 누구도 지구만을 위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유럽 입장에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를 계속 의존해 왔었는데 화석연료에 이참에 좀 바꿔야 되겠다. 그 이전부터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이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하고의 어떤 관계 아니면 이런 리스크를 계속 감수할 수 없으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 올려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여기에 대한 투자가 또 막대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ESG에 대한 흐름들은 더 가속도가 날 수도 있겠죠. 분명 러시아 전쟁이라는 상황들 어떤 전쟁, 급변하는 변수가 되면 이 변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요. 이게 우리에게 다양한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자본주의의 대북격이 될 수 있는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 애덤 스미스가 기본적인 논조가 그거예요. 국가는 기업에 개입하지 말라. 기업이 알아서 하게끔, 자본주의가 알아서 문제를 풀게끔 개입하지 말라는 메시지였는데 그 메시지가 계속 이어져 왔었어요. 왜 CSR을 했느냐? 사회적 책임을 지는 거 얼핏 보면 기업이 되게 좋은 일 하는 건데 근데 그걸 왜 했냐면요. 그걸 안 했더니 사회적으로 계속 그 기업이 돈은 되게 많이 벌어가는데 그 기업 때문에 뭔가 문제는 생기는데 돈은 기업이 쏙쏙 빼가니까 지탄을 받고요.
이 지탄을 해소 못하면 기업이 계속 장사하기 어렵잖아요. 거기다가 기업의 직원들이, 기업의 오너만 잘 살고 있는데 기업의 직원들이 집도 저 구석에 있고 먹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병원도 잘 못 가고 아이들 교육도 좀 문제가 생기니까 이 일에 집중을 못 할 거잖아요. 그럼 기업가 입장에선 야, 우리 공장 가장 가까이 근처에다가 사택 지어 놓고 학교 만들어 놓고 병원 만들어 놓고 야, 직원들 여기서 살면서 일해. 이러면 이런 사람들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CSR의 출발은 그거였습니다. 사회를 이거보다도 우리 기업에 해당되는 직원들의 노동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접근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렇게 출발해서 그게 점점점 이어지면서 90년대 이후에 사회적으로 병원도 짓고 미술관도 짓고 이것저것 막 하죠. 그러다가 이걸로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90년대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90년대까지는 기업들이 환경 80년대 얘기를 해도 그래봤자 아주 미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됐고, 그리고 기업의 지배구조도 마찬가지고 이 기업들이 신경 써야 될 화두가 자꾸 늘어나면서 ESG라는 걸 시작했는데요. ESG라는 말이 나오기 전부터도 이미 기업들은 이런 데 신경 많이 썼어요. 지금 우리가 ESG 보고서, 지속가능성 보고서 얘기하는데요. 이미 80년대, 90년대 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먼저 시작했는데 전 세계가 다 같이 ESG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게 2004년부터인데요. 그때 UN 글로벌 컴팩트라는 그 단체, 2000년에 만들어진 단체에서 2004년에 낸 보고서에 ESG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럼 이 보고서를 누가 썼느냐? 전 세계 금융사들이 같이 썼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계적인 금융회사, 투자은행부터 대형은행, 보험회사 이런 애들 잔뜩 모이고 거기에 이제 세계은행, IMF가 껴가지고 같이 만들었어요. 여기서 왜 하필이면 금융자본들이 모였을까요? 금융자본이 바로 자본주의의 중심이잖아요. 자본주의를 가장 안정적으로 끌고 갈 답. CSR을 만든 건 산업자본이에요. 그래서 CSR을 만든 산업자본과 그 다음 진전 단계에서 ESG를 만들고 주도한 금융자본. 이 모든 목적은 자본주의를 더 오랫동안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자본주의가 선택한 미래가 바로 ESG입니다. 그래서 사실 ESG를 너무 선의의 개념, 착한 이런 화두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실체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돼야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전략적이고 계획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실체를 제대로 모르면 자꾸 추상적이고 모호하다고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조금만 하면 착하구나. 아니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세상에 기업이 착하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개인도 아닌데요. 기업은 기부를 하는 거 착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부하는 게 우리 기업에 가장 이득이 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기업의 활동, 자본의 활동은 우리는 착하다, 아니다 이 관점으로는 절대 보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가전사에서 우리가 보통 가전제품 꽂아두고 있잖아요. 그 대기 전력이라 그러잖아요. 말로는 뽑아놓고 가자 그러지만 이게 대부분 다 꽂아놓고 그냥 나옵니다. 근데 대기 전력을 기준보다 확 줄이면, 그런 기술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그다지 번거롭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를 줄이지 않겠습니까? 가전사뿐이겠습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전 세계에서 이런 기술이 자꾸 나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탄소를 지금 뿜어놓은 거, 이걸 만약에 공중에서 포집해가지고, 그러니까 탄소를 덜 내뿜게 하는 것도 투자를 하겠지만 뿜어놓은 탄소를 수거해서 하는 작업도 필요하겠죠. 이런 연구들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글로벌 자금들이 자꾸 투자가 돼야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세계적 기업들이 이런 데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빌 게이츠가 우려의 목소리를 하나 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지금 세계화의 종말, 러시아 전쟁 이후로 여러 가지 타격, 거기다가 경기 침체. 지금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심한 데다가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해서 지금 세계 경제, 주식 시장이 확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돈들이 좀 경색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기술적인 거에 대한 투자를 클린테크라고 부르는데요. 기업들이 나서서 클린테크에 자꾸 투자해주고 있습니다. 그 투자를 하면 가만 보면 지구도 위하죠. 이 기술이 잘 되면 지구도 위하고 자기네가 투자한 회사니까 이 회사가 잘 되면 이득도 보잖아요. 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한국의 수많은 회사 투자에 대한 관점, 부동산만 투자하지 마시고 이제 투자에 대한 관점도 생각해 보셔야 될 거고. 그래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인류의 머리입니다. 기술적 측면. 그래서 이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 쓰잖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장 많이 요구된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탄소 절감, 탄소 중립 쪽이라서 이런 기술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 때문에 어떤 산업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그냥 한 개별 회사만 쓰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네 지자체 안에 뭐 작은 지자체에도 건물이 수만 개씩 있을 거잖아요. 수만 개마다 기존에 이미 새로 건물 짓는 건 아니고 이미 만들어 놓은 건물의 전기 설비나 이런 것들을 새로운 기술을 장비를 도입해서 좀 에너지 효율을 절감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 이득이잖아요, 전체가. 그래서 미국의 일부 지자체들은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건물은 무조건 이거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 전 세계가 점점점 다 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서 먼저 투자하고 먼저 그 기술의 경험치를 많이 쌓은 스타트업이 앞으로 전 세계에서 돈 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술에 투자해야 되고 기술 중에서도 이런 클린테크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인류가 우리가 에너지를 안 쓰고 뭐 더운데도 에어컨 안 켜고 뭐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에너지 쓰긴 쓰는데 기존에 쓰는 것보다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한 10%쯤 줄이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고,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이런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해서 더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이 더 전개가 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ESG 2.0이란 책이 아마 책을 받아보시면 두껍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책. ESG라는 분야가 굉장히 방대한 데다가 사실은 제가 시간 무한정으로 만약에 준비할 수 있었다면 이거보다 한 3배는 더 두꺼워졌을 거예요. 그만큼 방대한 내용인데 실제로 이 책에 다 담지 못했습니다. 너무 방대한 걸 담다 보면 여러분들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책에는 지금 당장 알아야 될 ESG에 대한 ESG 접근에 대한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전략적인 부분과 인사이트를 담아놨고요. 여기서 그 다음 전개되는 것들은 앞으로 계속 제가 다양한 형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ESG는 기업만의 일이 아니고요. 기업과 정부도 마찬가지, 우리 사회, 소비자 마찬가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굉장히 큰 변화의 기로입니다. 이 책의 목적 중에 하나가 ESG에 대한 논쟁을 좀 일으키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나왔던 수많은 ESG들 많습니다. ESG에 대한 개념도 다 설명해 주시고 어떤 기업이 뭘 잘했다 사례도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게 어떤 전략적 관점에서 만들어졌는지부터, ESG가 자본주의의 이득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부터 국가 간의 어떤 이해, 보호무역주의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전쟁이 발생하거나 어떤 변수가 발생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이걸 통해서 기업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고, 이런 적극적인 관점에서의 ESG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채우면서 답을 좀 고민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의견에 찬성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우리가 이런 논의를 더 증폭시켜야 될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ESG가 결국은 한국 경제와 한국 사회에 영향을 많이 줄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향이 전혀 없는 거였다면 굳이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이런 책 읽을 필요도 없는데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경제, 다양한 변화에 대한 기회와 다양한 답들을 이 책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